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또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말로는 비판을 했지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김정은이 느끼는 두려움은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맘만 먹으면 북한 내의 군 수뇌부라든가 핵 과학자들 역시 이란의 핵 과학자들과 이란의 군 수뇌부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안에 김정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발발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라고 이제 서한을 보냈는데 김정은이 그걸 보기 좋게 무시해 버리거든요. 군사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있기 전처럼 여전히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김금혁 위원님과 함께 북한 내부 실상과 김정은 정권의 진짜 속사정, 그리고 북중 관계에 숨겨진 균열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었고 지금은 TV조선 채널A, KBS 등등에서 북한 관련 또 한국 정치 관련 시사평론을 진행하고 있는 김금혁입니다. 네, 위원님, 최근 이란 사태로 북한 김정은이 패닉에 빠졌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예. 김정은이 받은 충격과 대응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받았던 충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핵무기를 보유한 혹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직전의 국가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만큼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배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배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발발을 좀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란 사회 전체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것이 단지 어떤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을 해서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이 정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란의 어떤 고위직들 그리고 핵 개발에 관여를 했던 핵 과학자들, 이란 군 최고 수뇌부들을 하나씩 골라서 다 암살을 해버렸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지도부의 공백을 초래케 만드는 그런 사건.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하메네이가 무서워서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굉장히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이스라엘이 맘먹고 이란을 때리면 이렇게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뒷 배경에는 미국이 해당한 정보를 제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또한 이란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은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또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말로는 비판을 했지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김정은이 느끼는 두려움은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맘만 먹으면 본인들 즉 북한 내의 군 수뇌부라든가 핵 과학자들 역시 이란의 핵 과학자들과 이란의 군 수뇌부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안에 김정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김정은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바로 요 직전에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라고 이제 서한을 보냈는데 김정은이 그걸 보기 좋게 무시해 버리거든요. 서한을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을 해서 이란의 나탄즈라든가 혹은 포르도 핵시설 여기에 이제 폭격을 가했죠. 이제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서한을 보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북한이 과연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군사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있기 전처럼 여전히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북한이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이제 바뀔까요? 북한은 체면과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그것이 갑자기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보통 투트랙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회담에서는 으르렁거리겠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북한은 굉장히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방면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어떤 북한의 불안감을 가중시켜주는 것이 러시아의 애매모호한 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 동맹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에서 시리아라든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지금은 무너졌죠. 아사드 정권의 어떤 가장 결정적인 뒷배가 바로 러시아였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큰형님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었으나 러시아는 이번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푸틴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상당히 러시아에게 의존하는 그런 추종 외교를 하고 있는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이란도 도와주지 않은 러시아가 만약 북한이 이란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때 과연 북한을 도와줄 수 있을까? 러시아 저것들을 믿어도 되는 거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러우 전쟁 때 또 북한군을 파병했었잖아요. 여기엔 북한 정부의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요? 사실 숨겨진 의도는 없고요. 다 네. 드러난 의도는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북러 관계가 갑자기 진전의 어떤 흐름을 타게 된 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매제 역할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에 발발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사이는 이다지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떤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격상시킬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북한이 기존에 즉 중국과의 어떤 그 외교에서 여러 가지 마찰을 겪게 되고, 또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잘 해주지 않으면서 북한은 중국에게 의존했던 외교의 방향성을 좀 변화시켜야겠다, 다변화시켜야겠다라는 욕구를 느끼고 있던 찰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했고, 여기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가 고전하면서 러시아도 이제 북한의 도움이 필요해진 겁니다. 결정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는 옛 소련식의 무기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북한의 구식 탱크라든가 구식 방사포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러시아는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고, 북한은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아주 빠르게 급진시켰는데, 글쎄요,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만 봤을 때 김정은은 일정 부분 이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득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소련 시대 때 만들어놨던 포탄이라든가 총알이라든가 방사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재고 처리가 굉장히 시급했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러시아가 큰 돈을 주고 사갔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했던 구축함 건조 기술이라든가 핵잠수함 건조 기술, 또한 식량이라든가 또 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러시아의 본인들의 어떤 청년들 16,000명의 목숨을 대가로 북한의 독재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 경제적인 보상을 얻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미국이 북한 김정은 동선을 위성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미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추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오. 우리 국정원도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정보 자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의 대부분은 인간 휴민트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고, 거의 2시간에 한 번씩 북한 상공을 지나가거든요, 위성이. 그러다 보니까 주요 북한의 어떤 주요 목표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주요 군사시설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주한미군도 엄청난 감시 장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감시 장비들은 김정은의 차량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지하 터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김정은의 집무실에 창문은 몇 개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김정은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정보 자산은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항상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이거든요. 미국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북한 사회에 초래될 혼란, 그리고 그 혼란이 과연 한국과 미국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을 죽이지 않는 것이고요. 정말 김정은의 핵버튼에 손을 올려놨다,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군사적인 특대형 군사 도발에 김정은이 매달린다라고 했을 때는 김정은 제거도 사실은 하나의 살아있는 옵션입니다. 근데 김정은도 이런 사태 보면서 내가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내부 경계 수위를 더 높였을까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악몽, 20년 전에 악몽이 떠오를 겁니다. 이게 북한이 2022년쯤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합니다. Axis of Devil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중에 두 나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라크는 직접적으로 미군의 공격을 받아서 정권의 붕괴가 됐고 사담 후세인은 죽었죠. 그리고 지금 이란도 사실상 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상당히 황폐화됐습니다. 여러 뭐 방공망이 다 뚫린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결정적으로 중동 내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위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정말 먼지나게 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남은 건 북한뿐이죠. 게다가 북한은 이란보다 상대하기가 미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인구 9천만에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지역의 강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발을 들여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군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사실은 북한을 건드리면 북한이 어떤 우리 남한을 인질로 삼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도발들을 할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인이 다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 한미 관계가 멀어지고 한국과 미국 사이가 지금처럼 돈독하지 않고 약간 대면대면해진다면은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정도는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한미 관계는 어떤 정보를 떠나서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소식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변화의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은 기존에 장거리,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통해서 미국에게 본인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게 뭐 대포동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온 미사일들이 있죠. 뭐 과거로 돌아가면 무수단 미사일도 있고요. 북한은 현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라고 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들은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보통 한 6,000km에서 한 13,000km까지 이르거든요. 그러면 북한 영토에서 발사를 했을 때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SLBM 같은 경우에도 잠수함에 몰래 실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SLBM은 조금 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수함에 실어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가서 예컨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쏘게 되면은 뭐 미국은 전혀 대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올인했다면 그게 2020년 전까지 올인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다변화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중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즉 전술 핵무기라고 하죠. 보통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싣는 핵무기의 양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전술 핵무기라는 것은 그런 핵무기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형화된 어떤 탄두를 말하는데 그 전술 핵무기에 실어서 대한민국 전역과 일본, 괌, 즉 미국의 군사 지원 시설들이 위치한 곳들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다변화, 즉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뭐 마하 12에 이르는 그런 미사일도 개발을 완료했고요. 또한 다탄도 미사일이라고 해서 탄두 안에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가 있는, 즉 이 다탄도 미사일은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중에서 터지게 되면은 원래 하나였던 탄두가 6개에서 7개로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어떤 것들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다탄도 미사일도 개발을 했고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뿐만 아니라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죠. 이런 MLRS 같은 것도 북한은 보유를 하고 있고 뭐 그게 뭐 300mm, 어떤 건 뭐 600mm까지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북한의 미사일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걸 대응할 만큼 군사적 기술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80%의 요격률만 보여도 아주
상당히 많이 방어하는 건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경우 이스라엘도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따졌을 때 전 세계 최고급의 방공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이언돔이라든가 뭐 중장거리고도 단거리 이런 방공망을 다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석고 쏘기를 하면 미사일을 단순히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 5개를 동시에 발사하는 게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 뭐 다탄도, 초음속 이런 식으로 섞어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뛰어난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일일이 요격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독재 국가에서는 미사일이 한두 발 떨어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미사일이 한 발 떨어지게 되면은 해당 정치권이 입는 타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우리가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발사하기 전에 막아야 된다. 선제 공격이 답이다라는 말을 항상 드리고 우리가 만약 선제 타격을 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들을 상당 부분 먼저 제거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과 또 우리 어떤 영토가 입는 피해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하면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전자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도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네. 실제 북한의 사이버 전력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사이버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해커를 네.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의 해킹 능력은 전 세계 3위권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북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커를 양성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과정부터 이제 해커 전문 양성반에 들어가서 양성을 받게 되고요.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도 거치고 또 연구 실습도 거칩니다. 그러면 약 10년에서 한 12년 정도의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해외로 나가서 북한의 해커 부대로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그 해킹 능력, 해킹의 전문화된 특성화된 그런 능력은 사실상 전 세계 탑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몇 위 정도 있을까요? 우리도 한 10위권 안에는 듭니다. 네. 근데 그래도 3위와 10위 굉장히 좀 차이가 있네요. 그 이유는 네. 예를 들어서 해킹이라는 것은 공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킹 부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만약 우리가 북한 같은 시스템처럼 인재들을 그렇게 해커로 키운다고 하면은 그것은 공격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어떤 위화감을 살 수 있고 그럼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왜 네. 조직적으로 해커를 키우냐? 이건 국가가 불법적인 일에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어떻든 주변 국가가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자들 중에서 민간 차원에서 해킹 기술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환경이라든가 교육 목적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아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남북 관계는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대화라든가 뭐 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북한이 여기에 응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고 나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김정은은 남한과의 물리적인 단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단지 그것이 어떤 수사적인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헌법에 통일이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본인들의 영토로 규정했던 것을 이제 그 북한 영토,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그 영토만을 본인들의 영토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즉 완전히 통일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는 그 어떠한 접촉과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 마당에 만약 한국에서 정부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이 본인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모든 스탠스들을 한꺼번에 뒤집기는 어려울 겁니다. 북한은 매우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린 결정이 다시 뭔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느리고 잘 안 됩니다. 그런 게 독재 국가의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북한은 지금 남한과의 대화를 포기했고 그리고 북한은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남북 관계가 아니라 북미 관계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재조정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을 봉쇄하고 미국과 통하는 통미 동남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확성기 방송을 한국이 중단하면서 이제 북한도 소음 공격을 중단하고 잔잔한 노래를 틀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이유는 사실 북한은 그 접경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 확성기를 틀었고 뭐 괴상한 소리도 틀었고 이런 것들을 남한에서 확성기를 틀기 때문에 우리도 튼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주의적인 네. 원칙에 입각했다로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쪽에서 먼저 대북 확성기를 틀지 않으면서 북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이거 그만둔다라는 북한식의 어떻게 보면은 정상 국가처럼 보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인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북한이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구조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북 유엔 제재가 해제가 되지 않고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국가 비상 사태에 들어가 있는 목록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불량 국가 명단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큰 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대를 해서 관계 개선을 꿈꿨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도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북 유엔 제재라는 국제사회의 하나의 어떤 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틀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관계가 좋았다가 갑자기 냉랭해지면서 뭐 삶은 소대가리 이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뭐 북한과 독자적으로 어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남북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은 전혀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일 테고 따라서 다시 한국과 마주 앉아서 의미 없는 대화를 하느니 미국과 의미 있는 통 큰 협의를 하겠다라고 김정은은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